안녕하세요. 저는 마든머신숍 매거진의 에디터인 피트 잘린스키입니다. 시누메릭 아퍼레이트를 사용한 이지 CNC 웨비나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트 1. 쇼밀 설정 및 프로그래밍 지멘스 교육 세미나. 이 웨비나를 통해 초보 사용자는 쇼밀 프로그래밍 옵션을 통해 삼축 밀링 머신을 설정하고 파트 프로그램을 생성하며 또한 컨트롤에 내장된 시뮬레이션 내에서 프로그램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누메릭 아퍼레이트 시스템에 따라 쇼밀 설정 및 프로그래밍에 대해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크리스 폴락입니다. 먼저 모던 머신숍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파트 시리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은 기본적인 삼축 밀링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므로 머신을 움직이고 오프셋을 설정하고 기본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생성한 프로그램을 오토 모드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파트 2에서는 동일한 스타일의 형식으로 진행하지만 터닝도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파트 2에서는 터닝 시스템의 설정 및 운전에 대해 살펴봅니다. 기본 2축 선반. 파트 3에서는 밀링을 다시 살펴보고 시스템의 다른 영역 일부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쇼밀 대화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G코드 스타일 시스템인 프로그램 가이드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CAD/CAM 지원이 가능하고 ISO 호환 모드 역시 가능합니다. 이제 이 네 가지 서로 다른 모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네 개 모드 간에 사용되는 공통 샘플을 살펴본 후 컨트롤의 연속성 및 유동성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이를 여러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잠시 후 지멘스의 주요 컨트롤 시스템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지멘스에서 얘기하는 시누메릭 오퍼레이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시누메릭 오퍼레이트는 호스팅되는 실제 소프트웨어로 컨트롤에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섹션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시누메릭 828D 솔루션 라인 같은 컨트롤이나 시누메릭 840D 같은 컨트롤에서 표준으로 쓰입니다. 최종 사용자의 관점에서 작동 방법을 습득하면 양쪽 플랫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플랫폼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하드웨어 구성입니다. 828은 최대 4+1 구성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밀링 엘리먼트에서 가공을 할 수 있고 동시에 4개 엘리먼트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 5번째 축을 포지셔닝 할 수 있습니다. 반면 840D는 최고 수준의 지멘스 컨트롤입니다. 840은 전체 5축 컨트롤입니다. 최대 31개 축, 즉 다중 경도를 컨트롤할 수 있으며 강력하고 다양한 최고의 하이엔드급 컨트롤입니다. 오퍼레이트가 양쪽 플랫폼에서 동작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면 828의 작동 방법을 배울 경우 840도 작동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동일한 시스템으로 컨트롤러에 대해 독립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 완전히 동일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면 3축 밀링 머신의 기본적인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업을 설정하면 간단한 대화형 프로그램이나 쇼밀 프로그램에 진입하여 작업을 시작합니다. 다음, 지정한 커터 경로가 올바른지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고 가상 오토메이션 모드에서 시뮬레이션합니다. 이게 사용할 샘플인데 이 샘플을 여러모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은 여기서 절삭하게 될 대상을 확인하여 참조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샘플의 목적은 기본 사이클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기본 파트를 보세요. 지금 할 것은 파트 상단을 제거하고 볼트 홀 패턴을 드릴링하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 뒤로 돌아가서 해당 카운터 보드를 밀링합니다. 이때 직경은 카운터 보드의 4분의 3입니다. 이제 공구를 선택하고 형상 외곽을 따라 윤곽을 그립니다. 파트는 의도적으로 비대칭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핸드 사이클을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좀 더 불규칙적인 형상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작업 모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그 모드는 수동으로 머신을 움직이고 오프셋을 설정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조그 모드에서는 기본 TSM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TSM 기능을 사용하여 여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공구를 변경하고 스핀들을 작동시키고 냉각수 토출이나 미스트, 작동 작업 좌표 등 추가적인 코드 작동을 위해서도 여러모로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TSM 화면은 MDI 유형 인터페이스에서 필요한 모든 공통적인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G코드 기능을 이해하거나 습득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에는 MDI가 있으나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부에서 실행해야 했던 여러 가지 공통 기능을 TSM 화면 등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작업 좌표 설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구를 측정하고 기본 인터페이스에 진입합니다. 이제 오프셋 테이블에서 세그웨이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공구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쟁업체와 비교할 때 지멘스 제품이 돋보이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프셋 테이블에서 조그모드 라이브 데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신호 트레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호 트레인은 PC에서 실행되는 컨트롤 에뮬레이터입니다. 실제로 머신의 전면 패널을 모방하여 설계되었으므로 단순한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전면 패널에 있는 모든 물리적 키보드나 키와 동일합니다. 오버라이드, 사이클 시작 등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핀들 오버라이드 변경이 가능하고 손잡이를 잡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통해 단순한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작업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머신 공구에 대한 권한이 없이도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할 때 신호 트레인을 실습용 도구로 에뮬레이션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시스템의 전원을 연결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화면인 조그 화면입니다. 왼쪽 상단 모서리에 조그 모드에 진입해 있음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현재 모드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조그를 이용하여 머신을 동작해 보겠습니다. 머신을 동작시키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 선택키를 사용하여 축을 선택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키를 사용하여 머신을 조그할 수 있습니다. 핸드휠이 있을 경우 머신을 움직이기 위해 핸드휠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뮬레이터 사용 시에는 연결된 핸드휠이 없기 때문에 조그 패드를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머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후 공구를 로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파트 엣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설정을 수행할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까 짧게 설명드렸던 TSM 화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TSM 화면에서 첫 번째 옵션은 공구 실행 및 공구 변경입니다. 그 다음 스핀들을 작동하고 방향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엣지 파인더를 작동해 봅시다. 여기서 왼쪽 상단 모서리를 보시면 셀렉트 툴 버튼이 있습니다. 셀렉트 툴 버튼을 클릭하면 오프셋 테이블이 나타납니다. 오프셋 테이블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공구가 포함된 공구 매거진입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엣지 파인더가 있습니다. 엣지 파인더는 미리 생성할 수도 있고 지금 바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클릭해서 강조하면 수동 설정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공구 이름을 입력하고 사이클 스타트를 클릭하면 머신이 상승하고 공구가 변경됩니다. 이때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엣지 파인더가 스핀들에 로드되었습니다. 일부 오프셋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공구에 로드된 오프셋 같은 공구가 없을 경우에도 실행 준비가 됩니다. 다음 단계는 스핀들 작동입니다. 엣지 파인더를 1000rpm으로 작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방향키를 사용하여 선택한 설정을 찾습니다.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등 지멘스에 장착된 모터의 동작 방향을 지정합니다. 머신은 축으로 동작하므로 속도 모드에서 동작하며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클 스톱이 있습니다. 스핀들이 작동되면 이런 경우 속도는 1000rpm이고 오버라이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느릴 경우 오버라이드를 줄이거나 올릴 수 있습니다. 스핀들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됩니다. 인코더 피드백도 표시됩니다. 스핀들이 작동하면 수평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파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설정 좌표가 있습니다. 이 좌표를 0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제로 옵션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해당 시점에 로드된 작업 좌표에 이 옵션이 공급됩니다. 따라서 Z=0를 선택하면 디스플레이에 즉시 0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작업 좌표를 재로드해야 합니다. 그 후 다른 축 등을 계속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령 머신을 족으로 작동해야 할 경우 Y=0를 설정해야 할 경우 Y만 설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복잡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파트를 살펴봐야 할 경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톡 중심을 0.0에 두고 작업하는 것입니다. 만약 빈칸이면 최종 크기를 4곱하기4로 하여 절삭할 것입니다. 따라서 4와 4분의 1인치 스톡이라고 하고
파트의 중심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소재 측정 기능을 선택합니다. 이제 간단한 엣지 텍스트를 하거나 블록 중심 찾기 등 더 복잡한 루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선 애니메이션으로 표시된 엘리먼트를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작은 공구가 움직이며 P1점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머신에서 하게 될 작업입니다. 물리적으로 가장자리에 실제로 닿을 때까지 시스템을 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P1을 클릭해서 위치를 저장합니다. 일단 값을 설정하면 P2 쪽이 주황색으로 표시됩니다. 이제 기계를 수동으로 조작합니다. 여기서는 좀 더 올리고 이렇게 끌어와서 다시 내립니다. 과정을 잘 따라오세요. 반대편 가장자리에 닿으면 Save P2를 클릭합니다. 이 두 필드가 파란색이 되면 시스템에는 이 파트의 중심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설정됩니다. 어떤 값이 필요할까요? x equal 0로 설정합니다. 이제 여기에 아무 숫자나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x를 0으로 설정할 것이므로 셋업 코디네이트만 클릭하면 됩니다. 머신은 P1과 P2 값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을 수행합니다. 물론 엣지 파인더의 직경도 고려합니다. 그리고 중심점을 설정합니다. 이제 앞에 설정한 대로 공정을 간소화해주는 소재 측정 기능을 사용합니다. 사각형 조각이든 원형 조각이든 상관없이 개체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정렬된 바이스가 없어도 경사진 모서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 좌표를 해당 점에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기능 중 하나를 통해 사용해 보겠습니다. 엣지 파인더가 적용된 시나리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머신의 3D 프로브를 사용한다고 합시다. 여기서 장점은 공구 테이블과 공구 정의 방식까지 모든 기능이 지능적이란 점입니다. 이 경우는 프로브 변경입니다. 스핀들의 프로브가 있습니다. 사용 중인 동일 모드에서 측정 기능으로 되돌아갈 경우 버튼 2개가 회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프로브를 시스템에 로드하고 나면 시스템은 해당 사이클이 자동화된 사이클이라는 것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여러분은 화면에 표시된 다이어그램을 따라 가장자리에 가깝게 프로브를 위치한 다음 사이클 스타트를 클릭하면 됩니다. 머신은 프로브에 닿을 때까지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반대편 프로브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사이클 스타트를 클릭하면 수동 작업과 동일하게 동작하여 프로브가 자동으로 동작합니다. 이제 기능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재 측정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모두 수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자동 프로브를 사용하는 엣지 파인더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엔드밀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컨트롤 2가지를 모두 학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는 간단한 수동 설정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브 사용입니다. 공구 측정 옵션에서 기본 오프셋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공구 측정 옵션을 사용하면 워크피스와 픽스드 피스 모드에 대해 물리적 공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동 기능으로 해보겠습니다. 툴 리세터가 있으면 자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그래픽을 통해 시나리오에서의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컨트롤에서의 오프셋 설정과 공구 측정에 필요한 기본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논리적 질문은 이 오프셋이 어디에 입력되는가입니다. 오프셋은 공구 테이블이나 오프셋 테이블에 입력됩니다. 오프셋 버튼을 선택하면 오프셋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프셋 버튼은 수동 패널 키패드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습니다. 오프셋을 클릭하면 공구 테이블이 나타납니다. 공구 측정 테이블을 실행할 때마다 여기에 값이 입력됩니다. 툴웨어는 기하학 구조를 공구에 맞게 조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작업 오프셋은 작업 좌표를 설정할 때 적용되는 숫자가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작업 좌표 숫자가 있습니다. 작업 좌표 숫자는 제조업체에서 머신에 장착하고자 하는 수에 따라 다릅니다. 작업 좌표에서 오프셋은 최대 99개까지 지원됩니다. 공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구 교환에 관련된 공구 숫자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40개 위치를 에뮬레이팅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은 머신에서 공구를 제거할 때 메모리에 공구를 기억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단순한 2분의 1인치 커터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공구를 선택한 후 머신에서 제거하고 싶다면 언로드 시퀀스를 수행하면 됩니다. 언로드하게 되면 위치 번호 아래에 해당 공구가 나타납니다. 이는 공구 자체가 메모리에 유지되긴 하지만 이때 물리적으로는 머신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구를 생성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화살표 키를 이용해 주어진 위치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언로드 상태에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공구 기능을 선택하면 지원되는 모든 공구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엔드밀, 페이싱 공구, 트위스트 드릴, 센터 드릴을 지원합니다. 커터의 경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볼 로즈, 원추형, 베벨 커터, 테이퍼 커터, 다이싱크 커터 등 복잡한 공구가 지원됩니다. 컨트롤에서 지원하는 이러한 유형의 기하 구조는 2D 방향뿐만 아니라 3D 커터 보정 방향에 대해서도 지원됩니다. 이제 간단한 밀링 공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밀을 클릭하고 이름을 정의합니다. 이것은 0.5 EM 커터입니다. 여기에 이름을 지정하고 길이는 일반적으로 공구 측정 옵션에서 설정한 길이가 적용됩니다. 커터 직경을 정의하고 마지막으로 커터에 포함될 플루트 수를 정의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 지정, GMS 지령법에 혼란을 느낍니다. GMS에서는 주어진 번호를 사용하여 공구를 생성합니다. 숫자 지령을 사용할 경우 커터 넘버 1이라는 이름을 지정해도 됩니다. 시스템 내부에서 사용할 경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커터의 물리적 이름을 지정하면 명명한 이름을 이용하여 해당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구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이용해서 공구 수명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이름을 가진 복수의 공구를 생성한 경우 공구를 관련 짓습니다. 엔드밀 등 공구 수명을 설정하면 시스템은 공구 중 하나의 수명이 만료될 경우 이를 인식합니다. 시스템은 공구 매거진을 검색하여 중복된 공구를 찾아 선택하여 절삭을 계속합니다. 매거진 영역은 랜덤으로 공구를 전환하거나 고정된 포켓으로 이동할 때 공구를 관리하고 매거진을 변경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오프셋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파트 0을 관리합니다. 공구 소스 설정에 대해 어느 정도 살펴보았으니 이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 프로그램 생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생성하기 위해 우선 해야 할 일은 프로그램 관리자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파트 프로그램 파일을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 진입하면 새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USB, 스틱, 머신에 물리적으로 장착된 하드 드라이브 등의 논리적 드라이브와 네트워크 경로 등 다른 장치의 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을 프로그램 관리자 영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에서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숏밀이 사용되며 G코드 스타일 프로그래밍용 프로그램 가이드도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에서 설정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를 사용하여 해당 공구, 작업 오프셋 등 공구 테이블에 설정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작은 파일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작업, 파트군 및 특정 파트에 대해 공구 라이브러리를 생성하고 컨트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파트 프로그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모든 기능을 프로그램 관리자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숏밀 프로그램 관리자 인터페이스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숏밀을 통해 GM 코드를 잘 몰라도 사용자 그래픽 인터페이스에 진입하여 파트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스크린샷입니다. 물리적으로 예제를 생성하면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멘스에서 지원하는 서로 다른 사이클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페이싱 사이클입니다. 불규칙적인 모양을 생성할 수 있는 윤곽 편집기를 사용해서 이 파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픽으로 돌아가서 작업의 다른 부분을 시뮬레이션하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픽에서는 공구를 애니메이션으로 표시하여 커터가 물리적으로 하강하여 절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절삭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파트 내부를 자세히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의 실시간 프로그래밍 시연을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시누메릭으로 돌아갑니다. 파워포인트에서 간단히 보여드렸듯이 첫 번째로 할 일은 프로그램 관리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오프셋 버튼을 클릭하고 프로그램 관리자를 선택하면 프로그램 관리자가 실행됩니다. 프로그램 관리자가 실행되면 세 가지 주요 폴더가 보입니다. 파트 프로그램을 확장하면 기본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브 프로그램이 있으면 서브 프로그램 폴더 안에서 서브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피스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파트 프로그램은 기본 파트 프로그램을 생성할 때 사용되는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파트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시스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파트 프로그램을 혼합합니다. 이 파트 프로그램을 범주별로 분류하거나 다른 영역에 있는 프로그램을 그룹화하겠습니다. 이제 하위 폴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하위 폴더는 워크피스 폴더 안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제 파트 프로그램이나 워크피스 폴더 양쪽에 프로그램 파일을 저장합니다. 워크피스 폴더는 서브 프로그램 또는 하위 폴더에 프로그램 파일이 저장되도록 합니다. 이제 워크피스 폴더에 간단한 하위 폴더를 생성해 봅시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New 옵션을 선택합니다. New를 선택하면 폴더 이름을 지정하는 옵션이 나타납니다. 이 폴더 이름을 모던 머신숍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파트를 파트 1으로 합니다. 이름을 지정한 후 확장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OK를 클릭합니다. 즉시 폴더가 생성되며 동일한 이름으로 파트 프로그램을 생성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름을 중복으로 지정합니다.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려면 쇼밀 또는 G코드 중 생성할 프로그램 유형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쇼밀을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바로 프로그램 실행이 시작됩니다. 이 작업 이전에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해 잠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USB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에 적용하려는 파일이 있을 경우 파일을 선택한 후 해당 파일을 복사한 다음 장치를 클릭하고 붙여넣기 합니다. 시스템 설정을 네트워크로 한 경우 논리적 드라이브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접근합니다. 여기서는 논리적 드라이브가 하드 드라이브에 있지만 이 역시 네트워크 드라이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USB, 네트워크 또는 논리적 하드 드라이브 등 외부 장치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을 일반적인 내부 메모리인 NC 폴더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폴더를 클릭하고 New를 클릭한 다음 새 프로그램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모던 머신숍 파트 1이라 지정하겠습니다. 쇼밀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컨트롤에 대화형 메뉴 쪽에 있습니다. 다음 OK를 클릭합니다. 첫 화면이 나타나면 기본 헤더 페이지에 데이터를 입력해야 합니다. 헤더 페이지를 통해 어떤 작업 좌표를 사용할 것인지, 시뮬레이션 목적에 따라 모델이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를 실린더, 파이프, 기본 블록 센터, 모서리 2개가 다른 크기의 블록 또는 육각기둥 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은 시뮬레이션에 특정되는 것이므로 파트 프로그램 자체에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블록 센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파트는 4와 4분의 1 곱하기 4와 4분의 1인치로 지정합니다. 파트 상면에서는 소재를 약간 잘라내려 하므로 0.0300으로 지정하고 블록의 전체 두께는 마이너스 1인치로 지정하겠습니다. 이 예제를 간단히 살펴보면 4와 4분의 1이 파트 전체 크기를 의미하고 최종 두께는 787이므로 1인치를 통해 클램핑 ON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께를 정의한 후 공구가 가리키게 될 방향인 공구 평면을 정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평면을 돌려서 고급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은 G17, G18 및 G19를 지원합니다. 여기에서는 많은 컨트롤이 사용됩니다. 머신 공구의 기본 평면이 아닌 평면을 사용할 경우 밀의 경우 G17, 캠 사이클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만약 포켓밀을 사용하려 하는데 동작하지 않거나 드릴링 사이클을 사용하려 할 경우 기본 평면을 변경할 때 대부분의 경우 커터 카운트가 동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평면을 선택하건 전체 커터 보정을 사용할 수 있고 캠 사이클 및 표준 포켓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G17 평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른 평면에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평면을 정의하면 다음 작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점의 양수를 지정합니다. 이제 Z의 상면에서 파트가 1인치 리트랙팅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거리입니다. 상향 밀링 또는 기존 밀링을 실행할 때 공급 시작 시에 접근거리를 설정합니다. 보통 애니메이션화된 엘리먼트라고 말하는데 이것의 좋은 예제입니다. 애니메이션화된 엘리먼트는
기능 동작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애니메이션 도움말 기능입니다. 기존 밀링에서 상향 밀링으로 전환하면서 커터 경로가 변경되고 실제로 상향 밀링 파트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링 작업을 할 때 복수의 평면을 다루게 되는데 이때 리트랙션 평면을 항상 리트랙팅 할 것인가? 이 경우에는 리트랙팅 평면이 1인치입니다. 또는 안전거리로 되돌아오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 평면이 있거나 작업 중인 Z에 서로 다른 부위가 있을 경우에도 시스템이 이를 처리합니다. 페이지에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Accept를 클릭하면 프로그램 헤더가 이벤트로 저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황색 화면의 오른쪽에 표시되는 작은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벤트를 다시 열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령 소재를 0.02로 설정하려면 0.02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물리적인 이벤트로도 저장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작은 편집기 영역을 통해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평 소프트키를 사용하여 파트 프로그램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몇 가지 옵션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드릴링을 해봅시다. 순식간에 가능합니다. 드릴링을 선택한 다음 원하는 작업에 수직 소프트키를 선택합니다. 밀링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밀링은 페이싱 밀링을 순식간에 수행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포켓팅, 다중면 스피곳, 스피곳은 조각이라고도 불립니다. 또 슬로팅 사이클, 스레드 밀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이 수직 밀링 사이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컨투어 밀링도 가능합니다. 컨투어 밀링은 표준 형상을 생성할 때 사용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이벤트를 정의한 후 해당 이벤트를 시뮬레이션 및 시험해 보겠습니다. 다음 파트 상면에 페이스 밀링을 수행하려 합니다. 밀링을 선택하고 페이스 밀링을 선택합니다. 페이스 밀링을 선택하면 어떤 공구를 사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셀렉트 툴 버튼을 클릭하면 공구 테이블에 빠른 참조가 나타납니다. 공구 테이블로 이동하려면 공구 목록을 한 번 더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해당 공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경우 새 공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여기서 사용할 도구를 몇 가지 생성했습니다. 우선 페이싱 공구입니다. 따라서 해당 도구를 선택하고 투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이 페이지에 해당 공구가 입력됩니다. 다음 이송률과 속도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IPM, FPM 또는 FPT 단위로 프로그래밍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커터의 날수와 커터 직경을 알고 있으므로 FPT를 사용합니다. 이제 계산을 수행해야 할 기하학 구조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 커터를 50 IPM, 2200 RPM으로 동작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 경우 가공 방식, 페이싱 방식 또는 정삭 방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페이싱을 적용하겠습니다. 커터 경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또는 단방향 중 선택 가능하며 절삭 방향은 Y축 또는 X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필드는 선택 가능합니다. 모서리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총 길이가 4와 4분의 1이므로 왼쪽 모서리는 2와 8분의 1 또는 그 이상이 됩니다. 상면은 0.02만큼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제 이 경우 X와 Y축 0점으로부터의 총 길이가 4와 4분의 1인치가 되도록 증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파트 상면에서 정삭해 보겠습니다. 경로 단계를 정의할 때마다 선형적 거리로 정의할 것인지 또는 백분율로 정의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개인적으로 백분율을 선호하기 때문에 커터의 50%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커터 직경을 변경해도 프로그램을 편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절삭 깊이를 정의해야 합니다. 1회 절삭 시의 깊이를 정의할 때 절삭 깊이가 시작 평면과 파트 상면 간 거리보다 크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재료를 마무리합니다. 페이지에 데이터를 모두 입력한 다음 Accept를 클릭하면 이벤트가 저장되고 새로운 이벤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기능을 선택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2D 평면으로 시작됩니다. 커터가 파트를 가로질러 파트 페이싱을 시작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3D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면 여기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파트를 회전할 수도 있고 확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파트가 움직이는 상태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중지하지 않고 애니메이션을 확대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컨트롤을 사용하여 물리적인 시뮬레이션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뮬레이션 속도를 낮추거나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페이싱 사이클 결과가 양호합니다. 이제 되돌아가서 커터 패스 또는 프로그램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예제를 살펴보시면 파트를 페이스 밀링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논리적 파트는 볼트 홀 패턴 드릴링입니다. 이제 볼트 홀 패턴을 드릴링 해보겠습니다. 다음 카운트 보호를 밀링합니다. 카운트 보호를 밀링한 다음 이 형상의 바깥쪽을 가공할 것입니다. 이제 시누트레인 시뮬레이터로 돌아와서 다음 단계는 홀 드릴링입니다. 드릴링을 선택하면 드릴링 옵션이 나타납니다. 우선 센터 드릴을 선택합니다. 센터 드릴링에서는 드릴링 깊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은 드릴팁 부분에 따른 위치 지정이나 드릴링 직경 계산 시 보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드릴을 생성할 때 밀림과 마찬가지로 드릴 각도를 지정해야 합니다. 각도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에 따라 깊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드릴링 리밍을 선택합니다. 드릴링 리밍은 리밍을 선택하면 피드백이 출력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기본 드릴링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기서 공구 팁이나 공구 생크에 따라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생크를 선택하면 팁 계산 결과와 총 깊이에 상관없이 그보다 더 깊이 드릴링 하도록 설정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디폴트 드릴링을 선택하며 이때 팩 드릴 또는 칩 브레이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링 사이클입니다. 보링을 선택하면 공구 방향과 공구가 홀 바닥에 닿은 후 빠져나오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구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노 리프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커터가 내려가서 파트의 벽을 따라 빠져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핑 사이클에서 수행되는 스레드 밀링입니다. 태핑에서는 표준 태핑과 드릴 스레드 밀링 중 하나를 지원하므로 일종의 콤보 공구입니다. 태핑에서는 싱글 태핑 또는 칩 브레이커, 칩 제거 사이클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분 태핑을 시작하려면 이렇게 뺐다가 다시 태핑을 계속 수행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는 홀만 드릴링할 예정이므로 센터 드릴링에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드릴링 루틴을 시작하고 디폴트 드릴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공구를 선택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공구는 8분의 3 드릴입니다.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이제 이속률과 스핀들 속도를 설정합니다. 1회전당 공구 이동 거리를 의미하는 이속률을 0.003인치 per 랩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드릴링 루틴은 회전당 프로그램으로 설정해야 하며 여기 값을 입력합니다. RPM은 차트에 따라 1500rpm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표면 화면을 토글링하여 일정한 분당 지상 속도 SFM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칩 브레이크와 칩 제거 중 어느 것을 선택할까요? 칩 제거를 선택하면 홀에서 공구가 완전히 빠져나온 후 다시 들어갑니다. 칩 브레이커를 선택하면 칩을 부수기 위해 공구가 삽입됩니다. 위치 지정 기준으로 팁이나 생크 중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생크를 기준으로 할 경우 깊이를 1인치로 설정합니다. 파트로 1인치 홀을 만들어야 하고 계산된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홀을 드릴링합니다. 팩 크기 또는 최초 드릴 깊이는 2분의 1인치로 설정하고 그 위치에서 패킹을 시작합니다. 이제 디폴트 드릴링 시나리오를 사용할 경우 이속률 퍼센트 감속 또는 팩 감속을 사용하여 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드릴링을 해야 할까요? 바닥에서 드웨를 적용해야 할까요? 이 페이지에 데이터를 모두 입력하면 Accept를 클릭하고 이벤트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페이스 밀링과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여기 열린 괄호가 있을 경우 데이터 입력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드릴링할 위치를 지정하겠습니다. 수직 소프트키에서 포지션스 섹션으로 이동하면 여러 드릴링 루틴 위치 지정 방법이 있습니다. 레귤러 위치로 지정합니다. 렉탱귤러 또는 폴러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렉탱귤러는 절대 좌표입니다. 홀 배열이 가능합니다. 단일 배열 또는 선형 배열, 그리드 모양으로 배열된 홀이나
프레임 모양으로 배열된 홀도 가능합니다. 볼트홀 패턴도 가능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볼트홀 패턴으로 하겠습니다. 완전한 원형이나 부분 원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완전한 원형으로 선택합니다. 드릴링 머신 상면을 정의합니다. Z는 0입니다. 중심부를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X와 Y를 0으로 하여 파트의 중심으로 설정합니다. 첫 번째 홀의 각도. 이 부분은 반지름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다이아몬드 볼트홀 패턴으로 치수를 정의했으므로 필드에 기본 수학을 적용하면 시스템에서 계산을 수행합니다. 등호를 사용하면 시스템에 계산기가 나타나고 더 복잡한 계산을 수행합니다. 홀수를 설정합니다. 55가 아니라 5로 설정합니다. 홀 사이의 위치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까요? 직선 또는 볼트홀 패턴의 반경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직선을 따라 이동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 Accept를 클릭합니다.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정보가 모두 입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경우 파트가 실행되고 홀을 드릴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면을 보겠습니다. 측면 보기 또는 전면 보기에서 재실행할 경우 드릴링 위치가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 이제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계속합니다. 다음 단계는 샘플을 보면 카운터보드 홀을 밀링해야 하며 이때 시스템에는 항상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원형 포켓을 정확하게 밀링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원형 포켓을 밀링할 때 볼트홀 패턴에서 이 포켓들의 각 좌표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G맨스는 밀링 사이클을 드릴링 루틴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밀링을 선택하여 물리적으로 진입한 다음 포켓 루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싱글 포지션 또는 패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 패턴을 선택하면 사각형 포켓이나 원형 포켓에 대한 밀링 사이클을 실행합니다. 보스 사이클일 경우 이 기능 중 하나를 밀링 루틴처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서큘러 포켓을 선택하고 공구의 커터를 정의합니다. (2분의 1인치) 공구를 사용할 겁니다. 이 공구는 현재 언로드 상태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OK를 클릭합니다. 이제 이속률을 정의합니다. 이 공구를 표면적 550 SFM에서 2000 IPT로 실행하겠습니다. 표면적을 입력합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FPT의 표면적을 입력하면 이를 다시 토글하여 해당 조건에 따라 계산된 RPM과 이속률을 표시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특히 표면 조건에 따라 스핀들의 최대 값에 거의 근접한 값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다시 토글키를 사용하여 실행되는 조건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페이싱과 정삭 중 선택합니다. 벽은 정삭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챔퍼를 설정합니다. 이제 아래에서 커터 경로를 설정합니다. 표준 원형 포켓에서 적용했던 경로는 가공 공장에서 사용하는 평면 유형입니다. 이를 센트릭이라 합니다. 센트릭에서는 일정한 깊이에 도달하면 해당 부위를 절삭하고 다시 아래로 내려갑니다. 또 다른 루틴은 헬리컬입니다. 이를 터보 밀링이라고도 합니다. 나선형 경로를 따라 바닥 깊이까지 커터가 움직입니다. 커터가 바닥에 닿은 후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정의한 방사형 방향으로 움직이며 나선형 커터 경로를 반복합니다. 여기서는 나선형 커터 경로를 선택합니다. 볼트홀 패턴을 연결해야 하므로 패턴을 설정합니다. 이제 직경을 정의합니다. 750으로 하겠습니다. 깊이는 315이므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페이싱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경로 단계를 커터 100분율로 정의하겠습니다. 피치는 나선 회전당 내려가고자 하는 값입니다. 약간 공격적인 값이지만 회전당 8분의 1로 설정합니다. 이제 소재 정삭은 그대로 두고 이 설정으로 정삭을 수행하겠습니다. 또는 원하는 크기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크기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완전히 가공할 것인가 아니면 홀이 이미 있는가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홀이 8분의 3일 경우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1인치나 2인치 홀이 있는 영역에서 최대 4까지 포켓 밀링을 할 경우 가공이 필요한 곳만 가공하게 됩니다. 중앙에 불필요한 부분 전체를 가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Accept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캠 사이클을 설정하고 방향을 지정하고 새 캠 사이클을 지정하고 방향을 지정한 후 이 과정을 반복하겠습니다. 이 컨트롤에서 작업이 가능하지만 복수의 동작을 동일한 위치에서 수행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위치 지정 전에 모든 사이클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탭하면 탭핑 사이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리밍 등 수행할 작업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위치를 복제합니다. 그런 다음 시뮬레이션으로 이동한 후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 페이스 밀링, 홀 드릴링, 홀 포켓팅이 시뮬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나선도 드릴링 됩니다. 이제 쇠일 경로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쇠일 경로를 보지 않으려면 쇠일 경로를 해제하면 됩니다. 모델 모양을 좀 더 명확하게 보겠습니다. 모델을 확인할 때에는 쇠일 경로를 활성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쇠일 경로 기능을 선호합니다. 수행할 커터 경로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중단하고 표준 형상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인쇄물을 잠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불규칙적인 형상을 밀링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원하는 부분부터 하시면 됩니다. 모서리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선의 중간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나리오에 얽매이게 됩니다. 모서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사실 모서리는 아닙니다. 몇 가지 형상이 혼합된 것인데 이것을 챔퍼 반경이라 합니다. 하지만 컨트롤을 사용하면 간단합니다. 이제 이 형상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할 일은 볼트홀 패턴의 하단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벤트는 항상 볼트홀 패턴이 있는 곳에 삽입됩니다. 컨트롤 B를 선택하고 뉴 컨투어를 선택하면 형상에 대한 설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OD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형상이 존재할 경우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점을 정해야 합니다. 왼쪽 하단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어느 모서리에서나 혹은 선 중간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2 곱하기 2에서 시작하고 Accept를 클릭합니다. 이제 윤곽 편집기가 나타납니다. 수직 소프트 키를 사용해서 형상을 지정합니다. 왼쪽 하단 모서리에서 파트를 밀링하려면 우선 Y축에서 수직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양수로 2인치를 설정하고 여기에서 이 다음에 오는 다른 엘리먼트로의 전환을 수행합니다. 챔퍼 혹은 반경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반경 8분의 5 전환을 수행합니다. Accept를 클릭하면 드로잉이 즉시 시작됩니다. 새 엘리먼트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선에서 반경을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X에서 X 플러스 2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챔퍼를 적용할 겁니다. 이제 처음 두 개의 선이 생성되고 반경이 표시됩니다. Y-2로 내려오겠습니다. 여기서 2분의 1인치인 또 다른 챔퍼를 설정합니다. Accept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0 또는 -2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2분의 1인치 챔퍼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모서리에서 시작하고 끝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경이나 챔퍼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기하학 구조가 됩니다. 이제 화면 왼쪽을 보시면 작은 설계트리와 작은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형상에서 생성한 모든 이벤트나 엘리먼트를 명시합니다. 이제 편집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인치 하단 챔퍼가 잘못된 값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쪽 화살표를 사용해서 이 필드로 이동할 수 있고 파란색 화살표를 선택하고 1인치 챔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챔퍼 값이 즉시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왼쪽의 설계 트리를 사용하여 생성한 형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수한 부분이나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하는 형상이 생성되면 Accept를 클릭하십시오. 이제 윤곽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기본 커터 경로를 해당 윤곽에 설정하겠습니다. 경로 드릴링을 통해 프로필 주변을 밀링할 수 있습니다. 포켓 밀링을 수행하면 불규칙적인 포켓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중첩된 아일랜드를 만들 수도 있으며
포켓 안에 최대 99개의 아일랜드가 가능합니다. 서 있는 형상을 작업할 때 스피고 사이클이나 보스 사이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 경로 밀을 사용하겠습니다. 경로 밀링으로 이동합니다. 공구가 모달일 경우 공구를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그냥 비워둡니다. 필요할 경우 이송률을 정의합니다. 표면적, 페이싱, 정삭 또는 챔퍼 적용 여부 등을 설정합니다. 형상이 그려진 방향을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돌아가야 할까요? 여기서는 이 방향을 선택하겠습니다. 커터 경로의 어느 쪽이 커터에 닿는 경로면입니까? 왼쪽 커터 보정, 오른쪽 커터 보정 없음입니다. 스톡 상면의 두께는 얼마입니까? 패스당 깊이, 패스당 인치의 4분의 1을 사용하겠습니다. Z의 정상용 소재를 남겨둘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정삭 사이클을 확인하기 위해 X와 Y에서는 정상용 소재를 남겨두겠습니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 파트에 리드를 적용할까요? 단순한 직선으로 할까요? 분원 또는 반원으로 할까요? 아니면 커터 보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형상의 방향만 따라가면 될까요? 따라서 루틴이 슬롯 밀링 유형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2분의 1인치 반경의 4분원 리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소재에 커터를 피드할 때 Z에서 피드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리트랙트 해야 할까요? 동일한 수의 옵션이 있습니다. 작업을 완료하면 어디로 이동해야 할까요? 페이지에 데이터를 모두 입력한 후 Accept를 클릭합니다. 이제 정삭을 수행하기 위해 패스 밀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삭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공구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이송률을 낮추고 표면적을 높인 다음 변경사항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정삭으로 이동하면 잠시 여길 다시 보겠습니다. 정삭량을 얼마로 설정했는지 보이시죠? 이 값은 정삭으로 이동하면 사라집니다. 원한다면 정삭 사이클에서 Z 깊이를 여러 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최종 깊이로 설정하려면 소재량과 동일한 양이나 그보다 큰 양으로 설정합니다. Accept를 클릭하면 사이클이 2개 생성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정삭 사이클을 수행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사이클을 간소화하므로 페이지에 모든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필드가 사용자 정의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송률을 0.001 IPT로 설정하려 할 경우 이 필드의 값을 입력하고 이벤트를 저장하면 이 필드에 가장 최근에 사용한 값이 나타납니다. 이제 여러분은 컨트롤에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그럼 프로그래밍 프로세스 속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봅시다. 여기서 상면을 보시면 카운트 보호가 있습니다. 형상 주변을 보시면 정삭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제 자동 모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모드란 다음 논리적 단계입니다. 파트를 생성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파트를 로드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동 모드를 선택하면 파트가 로드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시게 될 머신 상태에 대한 스냅샷입니다. 이것은 절대 위치 창입니다. 이 창을 실행하면 디스턴스 투 고, 즉 거리에 대한 창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했던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본 블록, 강물리적 선 또는 머신이 이동할 아크 이동을 보려 할 경우 베이직 블록스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 실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시뮬레이션은 동시 시뮬레이션입니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중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중간부터 시작해서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동 모드로 다시 돌아가서 프로그래밍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동 모드에 진입할 때 주황색으로 강조된 부분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최상단에 있는 부분을 주황색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다음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Execute 버튼이 있습니다. Execute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자동 모드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조그가 오토로 전환되고 이를 통해 메모리에 이 파트가 로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ecute를 클릭하면 오토로 전환됩니다. 파트가 물리적으로 로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최상단을 선택하고 사이클 스타트를 클릭하면 머신이 해당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리가 나타납니다. 강조된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사이클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진행 중 현재 진행 상태와
앞으로 진행될 내용을 자세히 보시려면 베이직 블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시뮬레이션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두었으므로 속도를 좀 낮추겠습니다. 머신이 기하 구조를 처리할 때 각 블록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능을 이러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트 카운터와 시간 카운터가 있습니다. 이 카운터는 파트 등을 카운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검증도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은 프로그램 모드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버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뮬레이션 버튼을 선택하고 사이클 스타트를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동작이 표시됩니다. 여기서는 오버라이드를 0으로 낮췄습니다. 오버라이드를 대기 중이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버라이드를 높이면 형상 드릴링 및 밀링이 시작됩니다. 이 동작은 머신에서 수행되는 동작과 동일하게 수행됩니다. 이렇게 토글하면 창이 닫히고 다른 창으로 전환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은 프로그램 중간 또는 파트 중간에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위해서는 선택해서 하이라이트한 작업이 프로그램 최상단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파트 프로그램에서 작업을 선택해서 하이라이트하고 익스큐트를 클릭하면 이 작업에서부터 시작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창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중간에 선택한 작업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를 시작 부분에 두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예제에서는 볼트홀 패턴을 선택했습니다. 시스템에서는 볼트홀 패턴에 대한 사이클이 두 가지가 있으며 이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 시작할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는 서큘러 포켓 클리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큘러 포켓을 선택하고 OK를 클릭한 다음 어느 홀부터 시작할까요? 이전에 이미 처음 두 개는 가공을 완료했고 몇 가지 이유로 그 상태에서 중지했습니다. 인서트 날에는 칩이 제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100홀짜리 그리드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50번째 홀부터 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설정을 미리 설정합니다. 처음에 사이클 스타트를 클릭하면 사이클 스타트를 클릭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여기부터 프로그램 실행이 시작됩니다. 프로그램 중간부터 시작할 때마다 해당 부분까지 검색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으로 바로 블록 서치 기능을 사용한 방법입니다. 블록 서치를 사용해서 특정 이벤트로 화살표를 내릴 때마다 스타트 서치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아까 선택했던 시작하고자 하는 부분과 동일한 필드가 나타납니다. 사이클 스타트 클릭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이클 스타트를 클릭하면 시작됩니다. 이 부분부터 계속 진행됩니다. 이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중간부터 작업을 시작할 경우 시스템은 해당 부분을 스캔하고 스핀들 RPM, 이속률, 쿨링오프 등 필요한 모달 명령을 설정합니다. 따라서 이 기능은 지능적인 시작 기능입니다. 로드되지 않은 모달 명령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구 전환 위치에서 시작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중간에서 시작한다 해도 시스템은 이를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이제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갑니다. 실시간 시연 섹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으므로 공개적으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피트 잘린스키입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불규칙한 포켓도 가공이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아까 프로그램 모델을 다뤘던 시뮬레이션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공개할 예정인데요. 컨투어 밀에서 포켓 기능을 사용했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불규칙한 포켓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전에 불규칙한 형상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연결이 중요합니다. 프로필 주변만이 아니라 형상의 전체 내부를 가공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된 엘리먼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질문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불규칙한 포켓을 가공할 때 특정 영역에서 공구가 너무 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완벽하게 공구 및 게이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커터는 맞지 않는 영역에 해당 커터를 설정할 경우 과도하게 가공되는 것이 아니라 소재를 남겨두고 시스템에서 다른 공구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옵션입니다. 컨트롤에 잔여 소재 기능이 있거나 해당 기능을 편집해야 할 경우 시스템은 사용자가 설정한 공구보다 작은 공구를 선택하고 이전 도구가 절삭할 수 없었던 부분을 파악하여 해당 부분을 정확히 절삭합니다. 매우 스마트한 시스템이죠. 잔여 포켓팅이 없을 경우 해당 영역을 다시 가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형상을 과도하게 절삭하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는 공구를 설정했을 경우에도 파트를 폐기해야 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준비했던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쇼밀 프로그램으로 시연을 보여주실 때 모든 평면에 대해 캠사이클이 제대로 동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삼축 밀에 헤드가 있고 측면 파트에 프로브를 적용하는 경우처럼 다양한 평면에서 프로브를 사용하여 오프셋을 설정할 때에도 조그 화면에서 캠사이클이 잘 동작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나 또는 머신 구성에 따라 적용 가능합니다. 스위블 사이클도 가능합니다. 여기엔 스위블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시뮬레이터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없군요. 보통 4축이나 5축 머신에는 여기에 스위블이 있습니다. 스위블을 사용하면 작업 평면을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여러 평면에 프로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석자 중 한 분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840 컨트롤을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840과 828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것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측입니다. 즉 시누매틱 오퍼레이트 부분입니다. 따라서 840이나 828에서도 동작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소프트웨어 버전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만약 840 이전 버전을 사용하실 경우 오퍼레이트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공작 기계를 새로 구입하시거나 최근 몇 년간 출시된 제품을 구입하실 경우 대부분 이러한 방식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기본 코드를 저장할 수 있습니까? 자동 모드에서의 기본 블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질문자가 그렇다고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니요, 안 됩니다. 기본 블록 섹션은 보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필드에 접근하여 편집하거나 저장하는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기본 블록 섹션은 코드의 결과만 표시하며 캠 사이클 중간에 편집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작업 오프셋을 변경하지 않고도 축을 0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작업 좌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오프셋을 0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측정만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브 섹션에서는 필드 확인만 하고 물리적으로 오프셋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드 측정만 하고 오프셋을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프로브를 사용하면 예를 들어 깊이만 확인하고 3D 프로브를 사용하는 경우에 프로브 섹션에서는 값을 보여주지만 오프셋으로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네, 한 가지 보충사항이 있는데요. 표시기를 쓰신다고 합니다. 같습니다. 측정은 선택할 때에도 섹션에서도 동작합니다. 표시기를 사용할 때의 유일한 차이점은 엣지 파인더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 기능이므로 사이클 스타트를 클릭해서 동작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가능합니다. 측정만 한 다음 데이터를 오프셋으로 설정하지 않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하부 터렛에 스핀들 2개와 축 5개가 사용된 듀얼 채널 머신에서 시스템이 머신 구성을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지능적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머신이 구성되면 그래픽이 해당 유형에 대해 업데이트됩니다. 따라서 트윈 채널 머신의 경우 2개 채널 간 전환이 가능합니다. 아마 다른 제조업체에서는 트윈 채널을 경로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트윈 채널은 동시에 별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여러 터렛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퍼레이트는 이러한 종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채널 또는 양쪽 경로 모두 원하는 대로 대화식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으며 모든 그래픽이 업데이트되고 머신 공구 구성을 나타냅니다. 멀티 장치에서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로 유지해야 할 부분이 이러한 점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의 옵션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을 해체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복수의 장치 또는 작업 클라이언트에서 가공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예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방금 생성한 파트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 파트를 서로 다른 장치 3개에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장하면 멀티플 클램핑 옵션이 표시됩니다. 멀티플 클램핑을 선택하면 장치를 몇 개 설정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여기서는 2개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 오프셋 또는 첫 번째 장치 위치입니다. 호출할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원하는 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넘버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각 장치에서 물리적으로 실행할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한 파트 프로그램을 모든 클램핑에 대해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개의 다른 장치를 관리할 새 파트 프로그램이 생성됩니다.
이제 이 간단한 시나리오 하나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공구를 최적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복되는 공구 변경 없이 두 장치 사이에서 자동으로 동작합니다. 참석자 중 한 분이 USB를 통해 대규모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메모리에 저장하기에 큰 파일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원격 장치에서 실행하는 옵션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시스템에 물리적으로 연결된 USB가 있을 경우 해당 USB가 선택되어 하이라이트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논리적 드라이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논리적 드라이브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보여드리죠. 이 폴더를 보십시오. 여기서 예시를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파트 프로그램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execute 기능을 실행하고 파트 프로그램을 로드해서 실행하겠습니다. USB를 사용하실 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USB는 약간 까다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시중에는 저가 USB 장치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리 안정적인 장치는 아닙니다. 이런 USB로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공짜로 얻은 USB 등이 있습니다. USB의 또 다른 문제는 연결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압력에 민감한 연결이기 때문에 USB를 통해 실행하는 것을 퓨전 프로세스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저가 장치의 경우 가끔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USB를 통해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는 경우 샌디스크 같은 브랜드에서 만든 고품질 USB를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USB를 삽입하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용량이 큰 파일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경우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은 네트워크에 언제나 상주할 수 있으므로 메모리에 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선택하시고 사이클 스타트를 클릭하신 후 시작하십시오. 네트워크는 USB보다 훨씬 안정적인 연결 수단입니다. DNC의 NC 프로그램 실행은 어떠합니까? 이에 대한 질문도 있군요.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DNC는 판매 중지되었습니다. 지메스 시스템에는 자동 로터리 버퍼가 있습니다. 파일이 메모리 버퍼 크기를 초과할 경우 시스템은 자동으로 파일 조각 일부를 잘라 메모리에 덤프합니다. 이제 DNC를 설정하고 SAN으로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시스템의 수신을 설정하고 전체 시스템을 상호 연결하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 수동으로 이러한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은 파일이 프로그램 메모리보다 클 경우 이를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진보했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파일 크기를 자동으로 취합니다. DXF 파일을 컨투어 또는 포켓팅 루틴에 가져올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유형의 DXF, XF 기능을 사용하려면 DFX 파일을 선택해서 지멘스의 고유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오프라인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파일을 변환하고 머신에 적용할 경우 윤곽 편집기에서 해당 파일을 열고 필요할 경우 시스템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커터 경로에 파일을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시뮬레이션은 대화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퓨전 G코드 파일에서도 잘 동작합니다. G멘스 컨트롤은 공구 수명 관리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해당 기능은 옵션으로 제공됩니까? 해당 기능은 옵션이 아닙니다. 아주 잠깐 그 부분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1번 커터를 생성하고 공구 수명 관리를 수행했습니다. 이제 새 공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새 필드를 선택하고 동일한 이름을 가진 공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1이라는 이름으로 공구를 생성했으므로 시스터 필드, 즉 ST 필드의 인덱스가 2로 생성되었습니다. 즉시 두 공구가 연결되므로 1번 커터를 사용하겠다고 설정하면 나머지 다른 하나도 함께 동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구가 연결되면 수명을 웨어 필드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웨어 필드로 가서 필드를 선택하고 시간, 파트 수량에 따라 수명을 감소시키거나 직접 필드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도구 수명이 닿으면 이런 식으로 플래그가 생깁니다. 시스템은 시스템 내에서 중복된 이름을 자동으로 검색합니다. 그리고 해당 공구를 전환하고 절삭을 계속합니다. 질문이 2개 정도 더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대화형 모드에서도 태핑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으로 돌아가 봅시다.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드릴링을 선택하고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스레딩이라 부르기 때문에 좀 헛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스레딩이 태핑에 해당합니다.
태핑 기능을 사용하면 기본적인 태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리지드 태핑이나 소프트 태핑도 가능합니다. 리지드를 하는 도중에는 리지드 태핑, 칩 브레이커, 칩 제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태핑을 표준 태핑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컨트롤에서 문자 가공을 지원합니까? 아니면 캠 시스템을 통해 프로그래밍 해야 합니까? 문자 가공 사이클은 시스템에 있습니다. 밀링을 선택하고 인그레이빙을 선택하면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원 가능한 폰트 스타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대문자와 소문자를 지원하며 특수문자도 지원합니다. 그러므로 키보드에서 지원되는 고유한 문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종류의 조각을 지원합니다. 일련 번호를 조각할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일련 번호를 매기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날짜 및 시간 스탬핑도 가능합니다. 시간 스탬핑을 할 경우 프로그램 사이클이 실행될 때마다 조각을 적용하면 시간이 업데이트되고 해당하는 물리적 시간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조각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멘스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정보를 공유해주신 지멘스에게도 감사를 전하며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